안녕하세요. 책으로 잘난 척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유독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죠. 우리가 아는 우아한 로맨스 소설의 대명사 제인 오스틴. 그녀도 평생 집 한 채 없이 가난과 편견 속에 살았습니다. 좁은 거실에서 펜 하나로 자신을 지켜낸 그녀의 이야기가 하루를 견뎌내는 여러분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1817년 7월 18일 새벽, 영국 윈체스터의 칼리지 스트리트 8번가. 여름비가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좁고 습한 방 안에서 한 여성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41살. 죽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평생의 단짝이었던 언니 카산드라가 앉아 있었고, 그녀는 무려 6시간째 무릎으로 동생의 머리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죽어가면서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고통을 호소하는 비명이 아니라 나지막한 기도였습니다. 신이시여, 제게 인내를 주소서. 새벽 4시 30분, 그렇게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가방에는 미완성 원고 뭉치와 가족들에게 남길 소박한 유품 몇 점이 전부였습니다. 그녀가 묻힌 윈체스터 대성당의 묘비. 거기에는 그녀가 소설을 썼다는 사실이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범한 재능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인내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무명이었고 그녀의 책은 어느 숙녀로만 출판되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녀의 이름을 몰랐습니다. 이후 시간은 200년 넘게 흘렀습니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간, 그 무명의 여성은 영국의 10파운드 지폐 위에서 미소 짓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이름, 제인 오스틴입니다. 평생 가난했고 사랑에 실패했으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가져보지 못했던 여성. 그녀는 오빠들이 주는 용돈에 의지해 살아야 했고 거실 구석의 작은 탁자에서 몰래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가난한 노처녀라는 배역을 거부하며 펜 하나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인 오스틴의 삶, 그 치열했던 41년의 기록 속으로 들어갑니다. 화려한 무도회의 불빛 뒤에 가려진 냉혹한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비틀고 꼬집으며 끝내 자신을 지켜낸 한 인간의 위대한 투쟁. 윈체스터의 빗소리가 멈추고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비밀의 시작은 스티븐턴의 헛간 무대였습니다. 1787년의 어느 겨울밤, 영국 햄프셔의 작은 시골 마을 스티븐턴. 목사관 옆에 딸린 허름한 헛간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지만 헛간 안은 촛불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스틴 가족이 직접 무대를 꾸미고 의상을 만들어 올리는 가족 연극이 한창이었습니다. 무대 뒤편, 12살의 소녀 제인 오스틴은 숨을 죽인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사촌 언니 엘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프랑스식 부채를 흔드는 엘리자. 프랑스 백작 부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엘리자는 능숙하게 추파를 던지며 남자 주인공들을 쥐락펴락했습니다. 제인의 오빠들조차 엘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대 위에서 경쟁하듯 연기를 펼쳤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랑과 질투가 엉켜 돌아갔습니다. 객석에서는 박수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인은 그 순간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점잖은 목사님인 아버지도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는 똑똑한 오빠들도 매력적인 여성 앞에서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얼마나 많은 계산과 연기가 숨어 있는지. 그날 밤 제이는 단순히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라는 종족을 탐구하는 냉철한 관찰자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인간의 본성, 그 적나라한 민낯이 헛간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극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뒤 제이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가죽 장정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천장까지 빼곡히 꽂힌 500권의 책. 당시 영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독서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 여성은 청색 양말이라 불리며 조롱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조지 오스틴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골라보렴. 제이는 서가 앞에 섰습니다. 역사서, 철학서, 그리고 심지어 금서에 가까웠던 헨리 필딩의 소설까지. 아버지는 딸의 눈을 가리는 대신 세상의 복잡함을 스스로 읽어내도록 독려했습니다. 제이는 그곳에서 사무엘 리처든슨의 도덕 딜레마를 배웠습니다. 역사책을 읽으며 역사란 결국 승자의 기록일 뿐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키웠습니다. 이 자유로운 영토에서 제인의 펜 끝은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연애소설의 주인공들은 슬픈 일이 생기면 우아하게 기절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15살의 제인은 자신의 습작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가야, 툭하면 기절하지 마라. 기절하는 것보다 차라리 미쳐버리는 게 낫단다. 그녀는 소설 속에서 밥 먹듯이 기절하는 주인공들을 비웃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귀족들을 멍청이로 그렸습니다. 역사를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는 역사가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도 편견에 가득 찬 역사가다. 10대의 제인 오스틴은 얌전한 목사의 딸이라는 가면 뒤에 장난꾸러기 천재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혀를 내밀며 조롱하는 천재를 말입니다. 제인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소설을. 1794년 19살이 된 제인은 서간체 소설 레이디 수잔을 완성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수잔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남성들을 조종하고 딸마저 도구로 이용하는 악녀였습니다. 제인은 도덕적인 척 위선 떠는 인물들보다 차라리 자신의 욕망에 솔직한 악녀가 더 생명력 있다고 믿었습니다. 스티븐턴에서의 20년, 그것은 제인 오스틴이 작은 이방인으로 자라난 시간이었습니다. 남들이 네 라고 할 때 정말요? 라고 되물을 수 있는 힘.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무대 뒤편에 삐걱거리는 틈새를 볼 줄 아는 눈. 이 시기 목사관 서재와 헛간 극장에서 축적된 그 단단한 내공은 곧 그녀에게 닥쳐올 현실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그녀 앞에 소설보다 더 냉혹한 진짜 로맨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95년 겨울, 20살의 제인 오스틴은 그 누구보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녀의 뺨은 찬바람에도 발그레했고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무도회. 시골 처녀들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배우자를 탐색하는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바이올린 선율이 흐르고 촛불이 일렁이는 무도회장 한복판. 제인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근처 애쉬 목사관 친척집에 머물러 온 아일랜드 출신의 법학도 톰 르포로이였습니다.
그는 런던에서 유학 중인 수재였습니다. 세련된 매너와 눈부신 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마음을 훔친 것은 그의 외모만이 아니었습니다. 톰은 제인의 재치 있는 농담을 알아듣고 더 재치 있는 말로 받아칠 줄 아는 지적인 남자였습니다. 시골 구석에서 자신의 유머 코드를 이해하는 남자를 만난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제인은 언니 카산드라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시의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톰과 내가 얼마나 방탕하고 충격적인 행동을 했는지 상상해봐. 우리는 무려 3번이나 춤을 췄어. 당시 사교계의 엄격한 예법상 한 파트너와 2번 이상 춤을 춘다는 것, 그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곧 약혼합니다 라고 공표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대담한 도발이었습니다. 제인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톰이 입은 밝은색 코트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그와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짜릿한지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소설 속 여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가씨가 멋진 신사를 만나 행복한 결말을 맺는 이야기.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실은 소설보다 훨씬 냉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풋풋한 로맨스는 겨우 4주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심상치 않은 기류를 눈치챈 톰 르포로이의 집안 어른들이 즉각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톰은 겉보기에 화려한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일랜드에 있는 가난한 대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출세를 돕고 있던 런던의 부유한 후원자 톰의 숙부. 그에게 제인 오스틴은 최악의 신부감이었습니다. 지참금도 없고 가문도 평범한 시골 목사의 딸. 톰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을 일으켜 세울 막대한 지참금을 가진 부잣집 딸이었습니다. 톰을 후원하던 숙부는 조카를 즉시 런던으로 소환했습니다. 이별은 잔인할 만큼 빨랐습니다.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톰은 스티븐턴을 떠났습니다. 제인은 짐짓 유쾌한 척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가 흰 코트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도 청혼을 거절하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뼈저린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지킬 수 없다. 낭만적인 감정만으로는 결혼이라는 현실의 문턱을 넘을 수 없다는 것. 이 차가운 깨달음은 훗날 그녀의 모든 소설을 관통하는 돈과 결혼이라는 주제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실패는 곧이어 작가로서의 첫 번째 좌절로 이어졌습니다. 1797년 제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쏟아냈습니다. 시련의 아픔, 세상을 향한 냉소, 돈 없는 사랑의 비극, 모든 것을 담아 미친 듯이 펜을 달렸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이 첫인상. 훗날 전 세계가 사랑하게 될 오만과 편견의 원고였습니다. 딸의 천재성을 확신했던 아버지 조지 오스틴 목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원고를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유명 출판업자 토마스 캐델에게 정중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딸이 쓴 소설입니다. 원고를 보낼 테니 부디 검토해 주십시오. 가족들은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제인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우편 배달부가 올 때마다 심장이 곤두박질 쳤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버지가 보낸 편지는 그대로 반송되어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뜯어본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편지 상단에는 출판업자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갈겨 쓴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반송 편지로 거절함. 그는 원고를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름 없는 시골 목사의 딸이, 그것도 풋내기 처녀가 쓴 연애 소설 따위 단 1파운드의 가치도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고 뭉치는 뜯겨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서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무례한 거절은 22살 제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는 가난 때문에 떠났습니다. 야심차게 쓴 원고는 무명이라는 이유로 읽히지도 못한 채 버려졌습니다. 제인은 그 원고를 서랍 깊숙한 곳, 낡은 리본들과 편지 뭉치 아래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그 원고가 다시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는 무려 16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1797년의 겨울, 제인은 그렇게 차가운 현실의 벽에 온몸을 부딪히며 20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상처받은 자존심과 서랍 속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종이 뭉치뿐이었습니다. 제인 오스틴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은 1800년 12월의 어느 저녁 아버지의 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지 오스틴 목사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스티븐턴을 떠나 베스로 이사가겠다. 그 순간 제인은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스티븐턴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25년을 살아온 곳, 자신의 모든 소설적 영감이 숨쉬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들에게 얹혀 살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자신의 뿌리가 뽑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강제로 이주한 베스에서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제인은 시끄럽고 화려한 도시 베스를 혐오했습니다. 500건이 넘는 아버지의 장서들도 헐값에 팔아치워야 했습니다. 좁은 셋집, 낯선 환경,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없다는 불안감. 그녀는 베스에 머무는 동안 펜을 놓아버렸습니다. 단 한 줄의 소설도 쓰지 못할 만큼 그녀의 영혼은 메말라갔습니다. 그리고 1802년 12월 2일 제인에게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해리스 빅 위더, 햄프셔의 웅장한 대저택 매니다운 파크의 상속자이자 6살 연하인 그가 제인에게 청혼한 것입니다. 이날 밤 제인은 매니다운 파크의 안락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거셌지만 방 안은 벽난로 덕분에 훈훈했습니다. 제인은 천장의 화려한 장식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리스와 결혼하면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 됩니다. 다시는 이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스티븐턴 근처에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해진 부모님과 언니 카산드라를 이 지긋지긋한 새빵살이에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생존이자 구원이었습니다. 제인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고 축배가 오갔습니다. 제인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다시 내 집을 가질 수 있구나.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안도감은 서서히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제인은 예비 남편 해리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는 착했지만 말수가 적고 때로는 공격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인과 어떤 지적인 대화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인이 가장 경멸하는 둔감하고 지루한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나는 내 소설 속에서 돈 때문에 하는 결혼은 지옥이라고 썼어. 그런데 내가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제인은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다시는 글을 쓸 수 없는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비위를 맞추며 텅 빈 대화를 나누며 평생을 연기하며 살아야 하는 삶. 그것은 작가 제인 오스틴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벽난로의 따뜻함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드러운 침대 시트가 수의처럼 그녀를 감쌌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새벽 4시 제인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옆방에서 자고 있던 언니 카산드라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제인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말했습니다. 나 못하겠어, 언니. 나 죽을 것 같아.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날이 밝자마자 저택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룻밤 만에 청혼 승낙을 번복하는 것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씻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해리스의 누이들은 친구였던 제인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제인은 도망치듯 짐을 쌌습니다. 변명할 시간도 작별 인사를 나눌 여유도 없었습니다. 오빠 제임스가 급히 수배한 마차에 몸을 실었을 때 제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끝내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마차는 덜컹거리며 웅장한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져 가는 매니다운 파크를 보며 제인은 600파운드의 연금도 하인들도 안락한 노후도 모두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중산층 가정이 하인 1명을 두고 살려면 연 150파운드가 필요했습니다. 600파운드면 충분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그 어떤 경제적 안정보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이 결정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한 여자로 손가락질했습니다. 멀쩡한 부잣집 도련님 차버리고 지금 뭘 하자는 거래? 동정 어린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언니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돈과 안락함을 위해 사랑 없이 결혼하는 건 매춘이나 다름없어.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내 펜과 내 생각을 지키는 게 낫지. 그 말은 작가로서 살기로 한 선언이자 자신의 존엄을 지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제인은 안락한 노예가 되기보다 가난한 자유인으로 남기를 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훗날 그녀의 모든 소설 속 여주인공들에게 고스란히 각인되었습니다. 1805년 1월 21일 아침, 베스의 새빵. 제인 오스틴의 삶을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조지 오스틴 목사가 73세를 일기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냉혹한 현실이 제인과 가족들을 덮쳤습니다. 장례식이 치러지는 동안 제인은 검은 상복을 입고 거실 한 구석에 앉아 어머니와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진눈깨비가 날렸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30살의 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19세기 초 영국에서 가장의 죽음은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남겨진 여성들에게 완전한 경제적 파산을 뜻했습니다. 오스틴 목사의 연금과 수입은 그가 숨을 거둠과 동시에 끊겼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의 법은 잔인했습니다. 한정 상속제, 토지와 주택을
오직 남성 직계 비속에게만 물려줄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살던 집과 재산은 평생 그 집을 가꾸어 온 어머니나 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남인 제임스 오스틴에게 자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루아침에 제인과 어머니, 언니는 법적으로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법이 여성을 벼랑 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돌아가자 새 모녀는 눈물 젖은 손으로 주판안을 튕겨야 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비참한 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 모녀가 가진 돈을 모두 합쳐도 연간 210파운드 남짓이었습니다. 이전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 하인을 두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먹고 사는 식비와 겨울철 난방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계급의 추락이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살아야 하니? 어머니의 떨리는 물음에 제인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뿔뿔이 흩어진 형제들의 자비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주는 용돈이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제 제인은 빵 한 조각, 차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이 오빠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습니다. 내가 밥값을 하고 있는가?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가문의 짐짝이 되어버렸다는 자괴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 시기 제인이 친구에게 보낸 편지는 낭만적인 문장 대신 구체적인 생활비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210파운드로 살아야 해. 빵과 버터값만 해도 얼마인지 알잖아. 쑥 가격이 또 올랐어. 우아한 찻잔과 화려한 드레스 뒤에 숨겨진 19세기 여성들의 삶은 이토록 위태로웠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없으면 사회적 지위는커녕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벼랑 끝의 삶. 제인은 짐을 꾸리며 텅 빈 아버지의 서재를 둘러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아버지와 함께 읽었던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책들조차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새 모녀는 베스의 집을 비우고 더 싼 임대주택을 찾아 거리로 나섰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마차들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제인의 눈에는 그 풍경이 흑백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려한 무도회장에서 춤추던 아가씨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가계부를 적으며 1파운드의 가치를 무겁게 느끼는 생활인 제인 오스틴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집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새방을 떠돌며 친척집과 지인집을 전전했습니다. 오늘은 오빠 제임스의 집, 내일은 부유한 오빠 에드워드의 저택, 다음 주는 먼 친척집, 끊임없이 가방을 싸고 이동하는 삶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지만 제인의 편지는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나는 언제쯤 내 책상과 내 방을 가질 수 있을까? 1805년부터 1809년까지 약 4년의 시간, 제인은 단 한 줄의 소설도 쓰지 못했습니다. 20살 무렵 그토록 쾌활하게 쏟아내던 이야기들은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더 가난했던 시절에도 좁은 거실 구석에서도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인의 손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인은 언니 카산드라에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내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 마치 다 타버린 난로처럼 쟤만 남은 기분이야. 카산드라는 말없이 동생의 거칠어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제인은 가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어보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방 안은 적막했습니다.
펜촉에 잉크를 묻히고 종이 위에 펜을 갖다 댔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잉크가 펜촉에서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는 멍하니 흰 종이만 바라보았습니다. 단 한 글자도 적히지 않은 그 종이를. 그녀가 20대 초반에 썼던 초기작 첫인상과 수전의 원고는 서랍 속 나무 상자 안에서 곰팡내를 풍기며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나는 잊히는 걸까? 불안감은 밤마다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저 그런 가난한 노처녀로 남의 집 식객 노릇이다 하다 죽는 걸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막막함이 그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작가에게 글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문학사가들은 이 시기를 제인 오스틴의 침묵의 세월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역설적으로 그녀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감을 안고 인간의 허영과 위선을 처절하게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무도회장이 아니라 퀴퀴한 냄새가 나는 셋집 거실에서 그녀는 진짜 세상을 배웠습니다. 낭만적인 사랑 노름 뒤에 숨겨진 계급의 벽과 생존을 위해 비굴해져야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가난이 인간의 품격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훗날 그녀의 소설들이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사회를 꿰뚫는 예리한 통찰과 풍자를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먹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1809년 봄이 올 무렵 제이는 짐가방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원고 뭉치를 다시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문장들은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펜촉을 다듬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예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예감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1809년 7월 7일 제인 오스틴의 기나긴 유랑 생활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부유한 오빠 에드워드가 자신의 영지 내에 있는 작은 벽돌집 초턴 코티지를 어머니와 두 자매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비록 웅장한 저택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집주인의 눈치를 보거나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우리 집이 생긴 것입니다. 초턴으로 이사온 첫날, 제이는 거실에 놓인 작고 둥근 호두나무 테이블을 어루만졌습니다. 지름이 50cm도 되지 않는 찻잔 2개를 놓으면 꽉 차는 아주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에게는 그 어떤 광활한 대지보다 소중한 영토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자신의 집필실이자 요새로 삼았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시골집에는 아주 특별한 비밀 장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문이었습니다. 거실 문은 경첩이 낡아 열릴 때마다 끼익끼익 하고 아주 크고 높은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든 그런 소리가 나면 당장 기름칠을 하거나 수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이는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저 문 제발 고치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부탁이에요. 그것은 제인만의 침입자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시골 가정집 거실은 손님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개방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청소를 하러 오고 이웃들이 불쑥 차를 마시러 찾아오곤 했습니다. 제이는 자신이 소설을 쓴다는 사실을 세상에, 특히 하인들이나 수다스러운 이웃들에게 철저히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글을 쓰냐는 편견 어린 시선이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글쓰기라는 자신만의 성역을 침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끼익 하고 비명을 지르면
제인은 1초 만에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원고지 위에 미리 준비해둔 자수틀이나 흡습지를 덮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오면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바느질을 하거나 편지를 쓰는 척 연기했습니다. 손님은 제인이 평범한 가사 일을 하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손님이 나가고 다시 문이 닫히면 그녀는 흡습지를 걷어내고 멈췄던 문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를 알람 삼아 제인은 미친 듯이 글을 쏟아냈습니다. 지난 4년간 억눌렸던 창작의 욕구가 화라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피아노 연습을 한 뒤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맹렬하게 펜을 놀렸습니다. 20대 때 썼던 미완성 원고들을 모두 꺼내 전면적인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첫인상은 뼈대를 깎고 살을 붙여 오만과 편견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엘리너와 메리언은 더욱 정교한 심리 묘사가 더해져 이성과 감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조카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인 고모는 거실 한 구석에 앉아 끊임없이 무언가를 끄적이다가도 아이들이 말을 걸면 즉시 고개를 들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서면 다시 고개를 숙여 글을 썼습니다. 그 놀라운 집중력은 초턴이라는 공간이 준 안정감의 선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차가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소리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접시 소리, 어머니와 언니가 나누는 소소한 대화 소리들, 그리고 삐걱거리는 문소리, 이 모든 생활의 소음들이 제인에게는 글을 쓰게 하는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천재를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시끄럽고 번잡한 일상 한가운데서 수다스러운 이웃들의 방문을 견뎌내며 잉크 묻은 손가락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작은 호두나무 테이블 위에서 세계 문학사를 뒤흔들 걸작 6편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에드워드 오빠가 무심코 경첩을 수리해버렸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만과 편견의 그 유명한 첫 문장을 영영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재산 꽤나 있는 독신남에게 아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다. 제인에게 초턴의 집은 피난처였습니다. 죽어가던 작가의 영혼을 되살린 곳, 그녀가 세상과 싸우기 위해 구축한 가장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1811년 가을 런던의 서점가에 낯선 소설책 3권이 깔렸습니다. 제목은 이성과 감성. 하지만 표지 그 어디에도 제인 오스틴이라는 이름은 없었습니다. 대신 단 한 줄 어느 숙녀로부터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인 오스틴이 36살이 되어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은 책이었습니다. 출판사는 여전히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출판 비용을 작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만약 책이 팔리지 않으면 제인은 그나마 모아둔 돈을 모두 날릴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은 이야기들이 서랍 속이 아닌 활자로 인쇄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을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었습니다. 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팔려나갔습니다. 초판 750부는 몇 달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노동으로 번 돈 140파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당시 제인의 1년 용돈이 20파운드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것은 실로 거금이자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나도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야. 내 힘으로 빵을 살 수 있어. 하지만 진짜 폭풍은 2년 뒤인 1813년에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책,
오만과 편견이 출간된 것입니다. 이 책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런던 사교계 귀족들의 만찬, 심지어 왕실에서조차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이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 읽어봤어? 가 인사말이 될 정도였습니다. 엘리자베스 베넷의 당돌한 매력과 다하시의 오만한 사랑 고백에 독자들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한 구절이 유명해졌습니다. 책을 싫어하는 허영심 많은 여자 캐롤라인 빅리가 다하시 앞에서 교양 있는 척 거짓으로 내뱉은 말, 독서보다 더한 즐거움은 없어요. 사람들은 이 대사를 인용하며 교양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제인이 당시 사람들의 허영을 비꼬기 위해 쓴 풍자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200년 뒤 영국 정부는 제인 오스틴을 기념하며 10파운드 지폐에 바로 이 거짓말쟁이의 대사를 새겨 넣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무도 이 천재적인 작가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점입니다. 제인은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 사람들의 반응을 즐겼습니다. 그녀는 런던의 오빠 헨리 집에 머물면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소설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을 듣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소설 작가가 누군지 아시오? 들리는 소문엔 유명한 정치인의 아내라던데. 아니요, 저런 통찰력은 분명 궁정 생활을 잘 아는 고위 귀족 부인에게서만 나올 수 있소. 사람들의 엉뚱한 추측을 들으며 제인은 부채 뒤로 미소를 숨겼습니다. 시골 총구석의 가난한 노처녀가 좁은 거실 탁자에서 쓴 글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세계가 현실의 권력자들을 매혹시키는 것을 보며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했던 오빠 헨리가 입이 간지러워 참지 못하고 지인들에게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책 내 동생 제인이 쓴 거야. 햄프셔에 사는 그 조용한 제인 말일세. 소문은 순식간에 런던 사교계로 퍼졌습니다. 그 얌전한 오스틴 목사의 딸이? 평생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노처녀가 어떻게 그런 로맨스를 쓴단 말인가?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악은 곧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인은 더 이상 동정받는 가문의 짐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당당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제인은 오만과 편견의 초판본을 받아들었을 때 그것을 내 사랑하는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아 아이가 없었던 그녀에게 책은 피와 살로 빚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책 판매 수익으로 사랑하는 조카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주고 낡은 옷감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비록 큰 부자는 되지 못했지만 제인은 자신의 펜으로 가난의 공포를 밀어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 여자는 글을 써서 돈을 벌 수 없다. 세상의 편견을 보란듯이 깨부순 것입니다. 1813년에 제인 오스틴은 그 누구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가장 빛나는 이야기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1815년 11월 13일 제인은 런던의 화려한 왕실 도서관 칼턴 하우스에 초대받았습니다. 당시 영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섭정태자 훗날 조지 4세, 그가 그녀의 열렬한 팬이라며 직접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작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도서관을 걸으며 제인은 생각했을 겁니다. 시골 처녀 제인 오스틴이 출세했구나.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인은 황당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왕실 사서인 제임스 클라크가 은근슬쩍
하지만 거절하기 힘들게 압력을 넣은 것입니다. 오스틴 양, 다음 작품은 왕실의 위엄을 드높일 수 있는 학식이 풍부한 성직자의 이야기를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자 전하께서도 좋아하실 겁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생각한 구체적인 줄거리까지 제시하며 간섭하려 들었습니다. 그것은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쓰라는 주문 생산 요구였습니다. 왕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정중하지만 뼈가 있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엄숙하고 학식 있는 주제를 쓸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소설을 쓴다면 저는 웃음을 참지 못해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목을 매달고 말 겁니다. 그녀는 왕실의 요구 앞에서도 자신의 문학적 색깔, 그 경쾌하고 풍자적인 작은 세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의 작가가 되기보다 제인 오스틴으로 남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과 달리 육체는 빠르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816년부터 제인의 몸에는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색이 검게 변하고 극심한 피로와 관절 통증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현대의학은 이를 에디슨병이나 림프종으로 추정합니다. 제인은 침대에 눕는 시간이 길어졌고 관절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글쓰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파 2개를 붙여 만든 간이 침대에 누워 연필을 쥔 손을 떨며 쓴 마지막 완성작, 설득은 이전 작품들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주인공 앤 엘리어트는 젊고 발랄한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사랑을 놓치고 후회 속에 살아가는 성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소설의 문체는 가을 낙엽처럼 쓸쓸하고 차분했습니다. 제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며 삶에 대한 2번째 기회와 위로를 소설 속에 담았습니다. 1817년 5월, 제인은 치료를 위해 윈체스터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그녀는 빗물에 젖은 창밖 풍경을 눈에 담았습니다. 푸른 들판, 지나가는 사람들, 흐린 하늘.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고. 윈체스터의 셋집에서 그녀는 쇠약해진 손으로도 펜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펜의 무게조차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죽기 며칠 전, 제인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산이라곤 얼마 안 되는 책 인쇄와 옷가지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평생의 동반자였던 언니 카산드라에게 남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언니에게 모든 것을.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마친 그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작가 제인 오스틴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 오빠가 침대 곁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인, 뭐 필요한 거 없어?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제인은 힘겹게 눈을 뜨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그만큼 육체적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유머와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는 대신 기도를 올리고 울고 있는 가족들을 오히려 안심시켰습니다. 그렇게 1817년 7월 18일 제인 오스틴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41세, 너무나 짧은 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고 떠났습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돈에 영혼을 팔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인 오스틴으로 살다 간 삶. 그녀의 육체는 윈체스터 대성당의 차가운 바닥 아래 묻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펜 끝으로 쏘아 올린 불꽃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은 평생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첫사랑 톰 르포로이를 보냈습니다. 안락한 저택과 600파운드 연금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어느 숙녀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펜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거실 구석 좁은 탁자에서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를 경보 삼아 세상이 정해준 가난한 노처녀라는 배역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문장을 썼습니다. 오빠 헨리는 여동생을 왕과 성인들이 묻히는 윈체스터 대성당에 묻었습니다.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53년이 흐른 1870년 조카 제임스 에드워드가 고모의 전기를 쓰고 그 수익금으로 벽에 황동 명판을 달았습니다. 남긴 작품을 통해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새겨진 제인 오스틴.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는 흐름 속에서 시간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제인 오스틴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좁은 거실에서 문소리에 원고를 숨기며 살아낸 평범한 일상입니다. 돈 때문에 사랑 없는 결혼을 선택하라는 압박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한 용기입니다. 권력자가 원하는 글이 아니라 자신이 써야 할 이야기를 끝까지 쓴 고집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세상이 정해준 배역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초턴 코티지의 문은 지금도 삐걱거립니다. 경첩이 낡아오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어쩌면 제인 오스틴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소음에 휩쓸리지 말고 너만의 방문을 닫아 너만의 문장을 쓰라고. 나를 잃지 않으면 언젠가 세상은 나를 찾아냅니다.